예, 안녕하십니까. KB증권 리서치본부에서 ESG 솔루션 팀을 담당하고 있는 김윤석입니다. 오늘 한국 행동주의의 큰 획을 긋고 계시는 분들과 한자리에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일본의 행동주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나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본 시장은 매우 관심 있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 관심을 많이 받는 이유는 사실은 주가인데요. 요즘 챗GPT가 유행을 하니까, 일본 시장의 주가가 왜 좋냐라고 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봐라 라고 챗GPT에 해봤는데, 이 그림이 나왔어요. 사실은 이 그림을 해석하는 데만 거의 뭐 한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많은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결국에 이 일본의 주가가 좋은 이유는 일본의 행동주의 또는 일본의 지배구조가 개편이 되고 있다라는 데 주목할 만하다라고 좀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많은 문헌들, 언론들을 보면 행동주의가 갖는 역할이 상당히 대단하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일본 행동주의가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일본 행동주의가 이제 활발해진 배경, 생태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또 요즘 좀 일본 행동주의 안에서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한 세 가지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일본 행동주의 펀드 관련해서 좀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이 일본 행동주의 펀드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즌에 있어서 상당히 핫한 아이템이었습니다. 각 대륙별로 보더라도 상당히 행동주의 캠페인이 많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좀 재밌는 거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보시면 미국과 아시아 퍼시픽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행동주의 캠페인이 더욱더 빨리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부적으로 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일단 아시아 퍼시픽 시장 같은 경우는 일본의 행동주의 시장이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2020년 기준으로 일본 내에서 행동하고 있는 행동주의 펀드 같은 경우에 거의 한 45개 정도 됐었고요. 지금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거의 한 70여 개 정도까지 올라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캠페인 시행 건수도 보면은 지금 상반기까지만 캠페인이 시행된 것들을 보더라도 거의 작년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일본의 행동주의 펀드가 주도를 하면서 글로벌 행동주의 캠페인 자체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본 시장에서 행동주의 캠페인이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전통적인 행동주의 캠페인의 핵심 하드라고 할 수가 있죠. 이사 선임, 이사 해고, 경영진에 대한 교체 이슈입니다. 그런데 일본 시장에서 조금 재밌는 부분은 ESG 관련한 항목들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건수로 보면 2021년이나 2022년에서 좀 저희가 분석한 케이스들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비중을 보면 ESG 관련한 비중 자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일본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데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이 변화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바뀌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관 투자자들이 바뀌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이 바뀌었다입니다. 사실은 이 금융을 구성하고 있는 3대 요소가 다 바뀌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3대 요소가 다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일본의 오래된 고민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잃어버린 10년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컨설팅도 받아보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받아봤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봤더니 결국에는 경영자와 투자자가 공동으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러니까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우리 회사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다라는 것들을 공론화할 자리가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토 교수라고 하는 일본의 전면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2014년, 2017년, 2022년 세 차례에 걸쳐서 일본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분석을 했는데 핵심 화두는 경영자가 하는 말 그리고 투자자가 하는 말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경영자도 그렇고 투자자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내 자산의 수익성을 극대화하자라는 부분인데 이때까지 경영자의 언어, 투자자의 언어가 달랐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토 교수가 주장을 한 가치 협상 가이던스라고 하는 이 프레임워크 하에서는 공통적으로 우리는 기업의 가치 평가를 북밸류 중심, PBR 형태의 가치 평가로 형성을 하겠다. 그리고 또 기업은 기본적으로 ROE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경제산업성이 이야기를 할 때 있어가지고는 항상 투자자를 먼저 앞세워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크게 세 가지 꼭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 경영을 할 때도 있어서 PBR 그리고 또 ROE를 중시를 해라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도 많은 테마성 이슈에 휘둘리지 말고 이러한 기업 가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는 게 경제산업성 그리고 또 이토 교수의 핵심 화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재밌는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 일본 시장에 대해서 새롭게 보더라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일본 증권의 자금 유입 현황인데요. 사실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일본 증권 시장에 거의 자금이 안 들어왔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는데 2014년도 이후부터 해서 가치 협착론이 대두가 되는 시점부터 이 자금 유입 규모가 점차적으로 높아지더니 거의 2020년대에 들어서는 거의 예전 대비해서 4배까지 많은 자금 유입이 되더라라는 점에 있죠. 그래서 지금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일본 시장에 대해서 어떤 평가들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일본 시장이 투자할 만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라는 부분을 보면 결국에는 기업들이 기업 가치를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고 투자자들이 들을 수 있는 용어들을 이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인데요. 이러한 것들의 움직임에는 일본 거래소의 역할도 상당히 컸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2022년 이토 보고서 3차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보면은 JPX 일본 거래소죠. 일본 거래소 같은 경우는 4개로 이루어졌던 시장을 3개로 통합해 버립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예전 같은 경우는 재편전에는 한 2,000개 그룹이 도쿄증권 일부에 소속이 돼 있었고요. 대략 한 300개 정도가 2부, 나머지가 자스닥, 머더스는 저희로 따지면 거의 벤처에 가까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재편을 하면서 프라임 스탠다드 그로스로 바뀌었는데 이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글로벌 수준에 맞는 눈높이를 가지고 프라임 시장으로 재편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글로벌 수준에 맞는 지배 구조, 글로벌 수준에 맞는 수익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프라임으로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부분이 도쿄증권 일부에 있던 이 빨간 점선에 있던 기업들은 스탠다드로 새롭게 재편됩니다. 이 스탠다드는 그냥 일정 수준 이상, 과거로 따져보면 자스닥 수준의 시장인데 이 도쿄증권 일부 기업들을 전부 다 자스닥 수준의 스탠다드 시장으로 편입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가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수준의 기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지배 구조를 개편해야 되죠. ROE를 개선을 해야 되는 로직이 생겼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로 해서 지배구조 중심 또는 행동주의에 적합한 글로벌 투자자들이 볼만한 시장이 형성이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요즘 좀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지수도 만들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프라임에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150개를 선정을 한 다음에 지수를 선정을 했는데 로직이 과거 같은 경우는 도쿄증권 일부에 있는 상위 시가총액 100개 기업을 중심으로 지수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철저하게 PBR 밸류에이션 ROE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과거의 토픽스 50대 기업보다 JPX 프라임 150대 기업이 훨씬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거기에 ROE 마찬가지로 과거 도쿄 증시에 있던 기업들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였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주목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해외 투자자들이 유입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일본의 국민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 GPIF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라는 점입니다. 좀 전에 정부가 우리 기업을 사세요 또는 우리 기업은 투자할 만해요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해외 투자자들을 이끌었다라고 하면 이 GPIF라고 하는 일본의 연기금은 아웃소싱을 주로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 자금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스튜어드십 또는 ESG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자금을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의 기관 투자자들이 바뀌었습니다. 일본의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가 투자를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ESG는 무조건 고려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용이 되는 환경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GPIF의 영향으로 인해서 임원진이랑 펀드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매우 수월해졌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업 임원진들이 투자자들이랑 얼마나 대화를 했습니다라는 거 하는 것들이 GPIF의 연차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잘하고 있는 기업, 못하고 있는 기업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다라는 점이 좀 의미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 투자자들도 여기에 화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면 일본 증시의 PB 평가 기준을 보면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움직이면서 좀 많은 높은 평가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주의 펀드 캠페인의 수익률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행동주의 캠페인의 수익률을 보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액세스 리턴을 못 내는 그런 구간에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 행동주의 캠페인의 수익률이 거의 25bp 높은 상황을 보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행동주의 펀드를 따라가면 나는 수익률을 얻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그 이미지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니케이 신문에서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일본 행동주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봤을 때 과거에는 탈직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높은 사회주의 주목, 우호적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본 시장의 지금 핵심 화두가 행동주의 펀드고 이 행동주의 펀드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정부가 해외 투자자들 설득을 했고요. 그리고 또 기관 투자자들 역시도 이 행동주의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왔다라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그 일본의 시장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트렌드 하나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행동주의 펀드들은 요즘 ESG가 화두입니다. ESG라고 하면 탄소 배출이 사실은 핵심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이 GPIF가 이 기관 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탄소 배출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해보세요 라고 하다 보니 행동주의 펀드 역시도 이런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기업들을 움직이고 있는 동향입니다. 사실은 기후변화의 대응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TCFD라고 해서 기후변화의 영향력이 얼마나 있습니다라고 하는 리포팅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TCFD 권고사항을 수용하는 회사들이 사실은 작년도에 거의 뭐 한 3년 전 대비해서 거의 한 3배 이상 늘어났다라는 점을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행동주의 캠페인의 주요한 화두로서 제가 서두에 최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행동주의 캠페인의 주요한 화두로서 ESG의 비중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도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 가장 놀랐던 건 일본의 행동주의 펀드 개수가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개 정도인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거의 한 70개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거의 뭐 10배 이상 정도 되는 그런 느낌인데 우리나라도 좀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그렇게 좀 숫자적으로도 좀 많아졌으면 하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평균적으로 전체적인 그 펀드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이렇게 아주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인상 깊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 거래소의 어떤 그 거버넌스 개혁 드라이브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특히 그 아까 JPX 프라임 150 지수 그 지수가 이제 PBR, ROE 같은 밸류에이션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진 지수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밸류에이션에 기반한 메이저 지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량적인 그냥 뭐 시총이나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기준으로만 돼 있지 그런 숫자와 시장 지표, 그러니까 시가총액 같은 시장 지표랑 비교하는 밸류에이션을 기반으로 만든 지수는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좀 필요한 지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가 좀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법 제도나 그런 자본시장 관련된 뭐 인프라 법 제도 이런 게 다 일본에서 많이 저희가 따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본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지를 좀 저희가 참고하는 게 굉장히 앞으로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김영균 본부장님 말씀과 비슷하게 저도 그 일본 그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뭐 관심이 있어서 좀 본 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몰랐던 부분을 많이 짚어주셔서 되게 인상적이었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일본이 금융 산업에서 한국에 비해서 그렇게 선진국이 아니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변화를 했는지 되게 놀랐고 이게 10년 장기 불황, 뭐 20년 장기 불황 때문에 그 결국 인식의 변화가 컸던 것인지 한번 그건 좀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놀랐던 것은 생각보다 되게 스마트하게 정부가 대응을 했다. 그래서 물론 뭐 기업들이 분명히 자기들 피곤하게 하는 제도일 텐데 이걸 어떻게 저렇게 받아들였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이 부분도 저는 연구하시는 분들이 좀 더 연구하셔서 한번 한국에 연구를 더 하시면 아마 우리가 시사점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위치 코드 부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스위치 코드 도입할 때 당시에 뭐 정부 관련 위원회도 나가고 뭐 패널도 나가고 여러 가지 좀 뭐 도입할 때 좀 관여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문제가 됐던 게 그거였어요. 한국의 기업 지배 구조 점수를 평가를 했는데 아시아에서 12개국 가운데서 거의 꼴찌였어요. 9위, 10위 뭐 이 정도였어요. 우리보다 더 못한 나라가 제가 특정 국가를 말씀드리기 좀 그래서 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충 짐작하시겠죠. 아주 안 좋은 나라 몇 개 빼면 우리가 그래서 야 이게 정부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좀 심각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도입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2016년 말인가 도입을 했고 저희도 되게 빨리 도입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도입할 때 그때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은 이거 도입만 하면은 되는 게 아니라 도입하고 이게 이제 comply와 explain이잖아요. 이걸 도입하거나 아니면 이제 하지 않으면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가이드라인을 이제 도입을 했어요.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사후 검증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때 사후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주도가 거래소가 주도한 게 아니라 이게 연성 규범이다 보니까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에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강제를 못했어요. 근데 기업 지배구조는 어떤 한계가 있었냐면 이게 내가 평가하면서 또 기업을 또 평가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운용사를 또 평가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누군가 해야 되는데 이 기능이 사실 좀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도입만 했지 이게 실제로 액티베이트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GPIF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도 지금 국민연금이나 다른 연기금에서 스위치 코드 가입 여부에 대해서 위탁 운용사 평가할 때 있어요. 평가 점수가. 근데 우리는 도입했는지만 따집니다. 그래서 모든 운용사가 거의 다 도입했어요. 그래서 차별화 포인트가 없어요. GPIF처럼 저렇게 운용사한테 잘하는 점수 따라서 수수료를 더 주기도 하거나 아니면은 그 관여 활동에 대해서 운용사가 실제로 얼마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수를 보여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지. 가입 여부에 대해서 가산점만 주면 가입하면 끝나잖아요. 그러고 가입한 회사들이 이걸 따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아무도 검증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일본이 저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게 결국 운용사들 자각이 있고 운용사들이 자각이 돼서 기업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지배구조 많은 기업들하고 대화하게 해서 지금 사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큰 바람을 일으킨 게 결국 저런 그 GPIF에 대한 저런 그 팔러시, 그게 저는 매우 인상적이었고요. 한국도 저 부분 꼭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김 본부장님이 건수 말씀하셨는데 한국은 사실 지금 행동주의 뭐 이야기하지만 언론에서 많이 지금 보도해서 그렇지 아마 AUM으로 치면은 글쎄 얼마 될까요? 한 1조는 되나요? 1조, 2조? 지금 미국의 엘리엇 하나가 75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실 행동주의가 뭐 도입됐다라고 하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로 건수만 많고 실제로 규모는 적고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제가 뭐 펀딩 할 때 어려움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잘 안 됩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나가서 이제 펀딩 받으려는 이제 그런 노력도 있는데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건수도 많지만 규모도 커진 것 같은데 저게 어떻게 저렇게 커졌는지 저는 또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괜찮습니까? 일본이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국내 행동주의보다 해외 행동주의에 대해서 더 좀 우호적이다. 한국은 묘하게 그 뭐 있잖아요. 기업 뭐 사냥꾼 이런 이미지로 확 그냥 이미지가 안 좋게 돼가지고 해외 행동주의들이 들어오기가 되게 어려운. 뭐 그게 우리한테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전체적으로 행동주의가 활성화되는데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재 어떤 그런 상황을 좀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일본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해외 행동주의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이었는지 그런 부분도 저는 좀 연구 대상이다 이래 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 발표에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PBR 1배 미만 기업에서 올해부터 거래소가 해소 방안 이거를 발표하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뭐 이게 어마어마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한국은 PBR 전체적으로 PBR이 뭐 한 0.4 정도 된다고 뭐 한 5나 정도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안 좋은 기업들은 뭐 0.1배 미만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기업들한테 많은 일본처럼 저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지금 뭐 정부가 뭐 주가를 올리려고 뭐 공매도까지 뭐 규제하고 그러잖아요. 아마 기업들이 알아서 변화할 수 있는 가장 큰 제도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 제도는 좀 언론에서도 그러고 학계에서도 저희 업계에서도 마찬가지 한번 일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되게 일본이 좀 부럽다 그런 생각이 가진 발표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예, 좋은 코멘트들 저도 인상 깊게 듣고 있습니다. 저는 전전 직장에서 실제로 그 일본 기업들을 투자를 해본 경험이 조금 있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좀 본격적으로 투자를 좀 했었고, 그 와중에 일본 기업들도 미팅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이게 저희가 전전 직장에서 투자하는 기업들의 아주 주주죠.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장 기업들 미팅 잡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압력을 행사해야, 증권사 통해가지고 압력을 행사해야 미팅을 잡고, 뭐 미팅 때 보게 되면 이렇게 적극적이지도 않았던 모습들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이게 2014년 때의 그 모습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14년에 그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이제 세계 하산, 스튜어드십 코드도 그때 당시에 이야기가 나왔지만 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글로벌 투자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힘들었었던 구간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그 영향에 대해서는 조금 반신반의했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어떤 구체적인 게 나오고 있을까? 그때 분위기는 뭐 바뀐다라고 하지만 뭐가 바뀌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고요. 사실 뭐 2010년부터 10년 중반에 그 외국의 헤지펀드들이 이제 연구한 자료를 보게 되면 일본은 밸류 스타일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밸류 스타일이 작동하지 않는다. 예,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밸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정말 힘든 나라야. 왜 작동 안 하는지는 뭐 알 것 같으나 뭐 일본에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일본의 북에 보게 되면 40에서 50%가 현금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강력하고 해외 자산도 많은데 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항상 따라오는 나라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2022년 현재 저희가 이제 일본을 고민했었던 건 실제로 정책 변화가 있었던 2014, 15였는데 한 8년 정도 지난 지금 시점 보니까 일본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러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전하고는 많이 달라졌던 정책 방향성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뭐 저희도 지금 뭔가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단계고 뭐 조금씩 그 발을 갖다 내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다면 대한민국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을 저 자료를 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뭐 행동주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그 후에는 어떤 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망컨대 이상입니다. 네. 일본 지배부터는 뭐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 많이 이렇게 뜨고 그러는 거는 사실인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일본 행동주의는 도입된 거는 꽤 오래됐고요. 사실은 일본 행동주의 펀드가 그렇게 빠른 발전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다고 봐요. 사실. 오히려 뭐 사실은 저는 이런 맥락도 일본이 오히려 외국인 투자나 일본 예전에 심지어 뭐 경기 부양할 때 해외 제품 사라고 수상에 나와서 국민들한테 해외 제품 좀 사라고 할 정도의 잘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맥락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뭐 일단은 아베노믹스 중에 세 축의 하나잖아요. 근데 아베노믹스가 다 아시겠지만 하나는 저금리고 하나는 N저고. 근데 저금리랑 N저로 가다 보면 사실은 해외 자본 빠져나가는 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자본 유치 이런 걸로 그런 것들을 좀 해외 우려를 보충하는 세계의 화살의 보충점이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시경제적으로 그런 맥락이 있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당시에 아시겠지만 일본 기업들은 해외 자산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 해외 투자를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배타적이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해외 예를 들면 미국 정부 위주로의 압력 저는 이런 것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생적으로 컸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것이고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주목을 하는 거는 사실은 여기서 계속 PB 얘기 나오고 그러는 게 사실은 주식시장을 통한 어떤 기업의 자원 배분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높이는 드라이브를 하는 거잖아요. 거래소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 개인적으로 왜 생각을 하냐면 제가 최근에 연구들을 좀 보면 사실 되게 저도 놀랐는데 은행 시장이 넓어지고 깊어지면 경제 성장이 좋다 이런 연구들은 되게 많은데 주식 시장이 시가총액이 커진다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는 제가 보기엔 주식 시장의 자원 배분의 역할, 원래 금융 시장이 해야 되는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기여를 못했다는 건 사실은 예를 들면 투자자들의 어떤 압박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과 동일한 거잖아요. 아까 얘기하셨지만 일본도 북밸류 중에 캐시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건 자원 배분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돌아갔다는 건데 사실 일본은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어떤 효율성과 경제성장을 아베노믹스로 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포인트는 저희는 이거를 한국이 따라갈 수 있느냐. 근데 이거는 아베노믹스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 해야 되고 그래야 아까 무슨 경제산업성 그 다음에 일본 국민연금 이런 데도 따라가는 거지 위의 기조가 그렇지 않은데 아래의 국민연금 그런 데가 따로 구체적으로 간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본을 그냥 팔로우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서 그 정도.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그냥 원하는 거는 당분간 일본식으로 가는 걸 원하는 건 오히려 좀 힘들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행동주의 펀드는 시장의 힘에 기대서 조금 어려운 길을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한국에서는. 일단 그런 느낌이 하나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일본하고 이제 저는 발전적으로 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본이 저희보다 조금 빨리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집단이 갔는데 약간 창업주주나 지배주주 지분을 먼저 희석되고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이슈가 저희가 몇 가지 팔로우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엔 이중상장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상호주. 제가 발전문에 상호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행동주의 펀드가 아마 상호주 그러니까 왜
다른 비즈니스끼리 서로 주식 보유하면서 경영권 강화하는 이거를 먼저 개축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이중 상장하고 상호는 아마 일본 거래소가 문제 제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저희가 모르겠어요. 거래소한테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나는 행동주의권도 의제를 가져가 주시면 매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도 뭐 중요한 말씀 나오셔가지고 얼마나 더 밸류에이드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 펀더멘탈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일본이 아직까지 정부가 좀 이렇게 센 나라고, 근데 우리나라도 세요. 근데 일본은 아까 그 가치 협착? 그래서 뭐 경영진하고 투자자가 이 밸류를 크리에이트하는 이 동반자 뭐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뭐 하나만한 얘기일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저는 굉장히 이 그 출발점에서 우리가 목표가 같아야 되는데 그 목표를 클리어하게 미국이 그러니까 일본이 경영진, 투자자, 정부, 민간이 그걸 하나가 돼서 어떻게 보면 좀 이 국가주의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단 목표에 대해서 공유를 했다는 거가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클리어하지 않아요. 한국 기업이 그러면 우리가 밸류가 맥스가 목표일까? 아니잖아요. 우리 지주에서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주가 떨어지면 좋아하고 삼국 증여 때문에 과연 우리가 밸류 맥스라는 거에 대해서 회사가 그거를 정말 경영진이 이게 우리 목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이따가 이제 개별 기업 차례 얘기할 때 또 하겠지만 우리가 진정성을 갖고 진짜 이 우리나라 회사들이 앞으로 그럼 저는 밸류 맥스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걸 정말 믿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부터 제가 고민이고요. 그러면 투자자는 밸류맥스에 관심이 있는가? PBR 100짜리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개별 내가 특정 종목 언급해서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거 주가 떨어진다고 더 싫어하고 그래서 공매도 없애라 그러고 그러니까 밸류에 투자자들도 관심이 없어. 그럼 정부는 관심이 있는가? 정부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가 진짜 아까 이창민 교수님 얘기했지만 이 밸류 관점의 목표 PB를 보고 프라이스 어닝을 보고 이거를요 회사도 안 봐요. 회사에 이렇게 보면 자기네 내년도 사업 계획 이것만 봐요. 이것만 코스트 캐피탈을 안 봐. 코스트 캐피탈을 안 보니까 ROE에도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밸류가 목표가 돼야 돼요. 일단 우리가 이걸 공통 언어로서 경영진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이걸 봐야 돼.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갈 길이 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창민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이중상장 문제 일본에서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합쳐요. 이중상장 없애고 NTT 도코모, NTT 합쳐서 하나를 가는데 우리는 이게 거꾸로 물론 이제 메리츠 사례가 있습니다만 거의 예외적이고 나머지는 다 지금 언론도 뭐 하반기 IPO 대여 그래서 뭐 무슨 누구 뭐 계열사 상장 안 하나 이런 것만 보고 있고 그잖아요. 이중상장. 저는 어떻게 자회사를 상장해서 모회사 가치를 올리겠다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 발상이 아니 자회사 상장은 당연히 밸류 굴러 가지 모회사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중상장 문제부터 먼저 진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정부에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본은 이 교수님 지적도 해주셨지만 거기는 이제 시작이 많이 됐고 사실 포스코 KT 같은 데가 많은 거고 이제 그런 데 거버넌스 이슈인 건데 이제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일천하고 횡령뱅 이런 게 이슈니까 뭐 사이펀치 터널 이런 게 이슈다 보니까 아직 한참 모자라고 갈 길이 멀고 그래서 뭐랄까 좀 안타깝고 하지만 이제 일본이 보통 보여준 게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저런 방향으로 멀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워낙에 다들 말씀 잘하셔가지고 사실 제가 이번 발표 자료를 좀 준비하면서 좀 재밌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누군가가 리더십을 갖고 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그 정부도 그렇고 사실은 저는 GPIF의 움직임이 좀 많이 GPI 움직임이 눈에 많이 들어오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금 집행 그리고 또 저희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ESG 활동에 따라서 스튜디십 활동에 따라서 여기 수수료율까지도 좀 더 프리미엄을 주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체 자본시장 자체가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 생각, 자료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누군가가 리더십을 갖고 이렇게 해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다.